당사자 소송 관할 토수이가 보상금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토지 수용 재개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복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적절한 구제 수단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 재개를 하게 되면 토지취득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게 되면 그 내용에는 땅을 뺏는 내용으로서의 소용 재결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의 보상 재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문제와 보상 재결에 불복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상 재결에 불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수용해가는 것, 강제적으로 취득해가는 것을 용인한다. 그런데 보상금은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서 지급해달라,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경우죠. 이럴 때 먼저는 어디로 갈 수 있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의 이름이 이의신청이죠. 이름만 이의신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이 아니고 이것은 부진정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입니다. 부진정 이의신청.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중토위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보상재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중토위는 그 지토위의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으로서의 재결이죠.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무엇만 하냐? 보상금액만 변경하는, 보상금만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이의신청은 토지취득보상법 83조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이 나오고 30일 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의신청을 거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치고 가면 이의재결이 나온 다음에 소송을 가죠. 이의재결은 84조에 있고요. 나온 다음에 소송 가면 30일 만에 소송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은 27조에 90일 돼 있고, 소송법은 90일 되어 있는데 20조에 여기에는 30일,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특별 청구 기간과 특별 제소 기간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송을 가게 되면 여기서의 소송은 취소 소송이 아닙니다. 구토지수용법 당시에는 과거에 어떤 법이 있었어? 토지수용법이 있고 공공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은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강제 취득하는 문제고, 공공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지금 토지취득보상법에 있는 사법상 협의매수 규정입니다. 협의매수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지금은 강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토지수용법 쪽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토지수용법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수용법의 1단계 시절에는 보상재결에 불복을 할 때도 행정소송을 취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보상금이 부족하다.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안 준다고 되어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인용을 하면 그냥 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 판결을 내리면 다시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결정을 내리면서 1억 1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소송을 제기하면 또 이기면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 2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재산적 문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취소송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무한 반복 게임이 나온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토지수용법 당시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거기서 보상 금액을 바로 확정하고 끝내버립니다. 당사자끼리 싸워가지고 금액을 바로 결정을 해요. 지금도 토지취득보상법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인정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증액을 구하게 되겠죠. 이것은 지금은 형식적 당사소송입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재결이 나오고 나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 만에 행정소송을 가야 됩니다. 특이한 부분은 형식적 당사소송은 당사자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제소기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의 재결을 거쳤을 땐 30일, 거치지 않았을 땐 60일 이렇게 해서 제소기간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얘는 형식은 당사자송인데, 즉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 피고가 법률관계 당사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실질은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실질이 취소이기 때문에 형식만 당사소송이라는 이유에서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질이 취소이기 때문에 재소기한이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39조에는 당사자 소송에는 별도의 재소기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재소기간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불변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 일반적으로는 재소기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개별법에 재소기간이 있으면 불변기간, 그게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상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불복수단을 설명하시오.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럴 때 답을 쓸 때 논점은 무엇이 되냐. 이럴 때는 첫 번째 1번 재결주의 논의를 하시고 2번 필요주의 논의를 하시고 3번 공동소송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구토지수용법 당시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토위의 결정, 토지수용 재결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중토위의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고, 또한 소송을 들어갈 때는 그 재결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보상금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의 재결에 의해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무슨 얘기를 한다? 과거에는 구법은 재결주의였는데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취득보상법 85조에서 재결주의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의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었고, 지금은요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 및 이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처분 중심주의죠. 원처분에 대한 소송도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과거에는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임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재결주의로 인한 필요주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토지취득보상법에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의주의가 적용되고 지토위의 토지수용 재결에 대해서 중토위의 이의신청을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이든 보상 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든 둘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공동소송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법에는 구토지수용법에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인정을 하긴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증액을 구할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감액을 구하겠죠.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피고는 사업 시행자와 함께 재결청, 즉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감액을 청구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에는 의인 토지 소유자와 함께 재결청, 즉 행정청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결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재결주의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요. 그냥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를 보면 마치 당사자 소송 같은데 피고가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마치 항고소송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것을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누가 증액 감액을 청구하든지 간에 피고가 2명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즉 공동 피고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3명 이상의 당사자로 구성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고에서 그 행정청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증액 청구를,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상대로 감액 청구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당사자 소송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토지 수용 재결 또는 이의 재결에 의해서 결정된 보상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은 취소송이라고 보고, 따라서 형식은 당사소송, 실질은 취소송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이제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결주의, 필요주의, 공동소송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그 형식적 당사소송 부분에서 3가지 논의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소송 성격, 두 번째는 일반 인정, 세 번째는 입증 책임입니다. 이것이 소송의 성격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형성소송인 것인가 확인소송인 것인가 학설 대립이 있고요. 관련돼서 통설은 뭐라고 본다? 이것은 보상금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소송이라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 인정.
이것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의 당사소송의 규정을 보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형식적 당사소송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긍정설, 부정설의 대립이 있고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형식적 당사소송을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면 뭐가 없습니까?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제소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멍청하게 취소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형식적 당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취소이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정은 불가능하고 개별법의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증책임 문제는 구법에서 피고의 행정청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 청구이든 감액 청구이든지 간에 현재의 보상금이 적정 금액이라는 것은 그것을 결정한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청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증액을 청구할 때는 증액이 유리한 쪽인 원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고 감액을 청구할 때는 감액이 유리한 쪽의 원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문제,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를 착오로 지역가입자로 파악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단 취소 사유, 무효 사유가 존재, 그리고 제소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 문제고 1, 2, 3 유형 중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는 1유형, 무효 사유는 3유형 문제가 될 것이고 1유형과 3유형 모두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소송 어느 것이 맞겠는가의 논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 소송으로 가도록 합니다. 객관적 소송 첫 번째, 우선 객관적 소송에는 이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하고 두 개가 포함이 되죠. 행정소송법 제3조 3호 및 4호입니다. 3호가 민중소송, 즉 공익소송이죠.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4호가 바로 기관소송입니다. 3조 4호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게 되겠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헌법이든 헌재법이든 세 가지 종류는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것이 있겠고 국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싸우는 게 있겠고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싸우는 게 있겠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 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끼리의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소송법이 말하는 기관소송이고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 권한쟁의 심판도 기관소송에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광의설,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협의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기관 간의 다툼만 인정을 합니다.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구의회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요구가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을 한 경우에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구청장이 동조례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판례가 있는데 국가 쪽에는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국조법, 국조국감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감국조법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제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조례가 위법이라고 했죠.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조례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개로 나눕니다. 공포가 되기 전과 공포가 된 후로 나누죠. 공포가 되기 전에를 우리가 조례안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관계에서 주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 대한 통제는 무슨 통제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내부 통제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내부 통제는 권리 구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통제에 그칩니다. 행정 입법이죠. 조례는 행정 통제에 그칩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된 후라고 하게 되면 주민들의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통제하는 걸 우리가 외부 통제라고 합니다. 외부 통제라고 하고 이것은 내부 통제가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외부 통제는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 내부 통제 있지 않습니까? 내부 통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 통제고 하나는 사법적 통제입니다. 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고요. 외부 통제는 그 통제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주민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법적 통제가 있죠. 사법적 통제에 포함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바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 직접 통제, 간접 통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대상적격에서 봤던 건 공포가 된 후, 즉 외부 통제 문제가 되고요. 외부 통제 중에서 사법적 통제입니다. 사법적 통제 쪽에서 직접 통제, 간접 통제가 있죠. 직접 통제는 조례에다가 법규 명령에다가 직접 취소 제기해버리는 것이고요. 간접 통제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에다가 취소를 제기하고 그게 부수적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례나 법규 명령을 전형적 법규 명령 그리고 집행적 법규 명령, 처분적 법규 명령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전형적 법규 명령은 뭐만 가능하고 간접 통제, 집행적 법규 명령은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모두 가능하고 처분적 법규 명령은 직접 통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사법적 통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공포되기 전 단계로서의 조례 안에 대한 통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 통제가 되는 것이고요. 내부 통제는 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의 통제 주체가 둘이 존재하는데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상급 기관, 즉 감독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이라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기관 쪽입니다. 소속기관 쪽의 행정통제는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이 넘어오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속기관의 사법적 통제는 얘는 행정통제, 사법통제가 한 개씩 있는데 사법적 통제는 지가 먼저 제의 요구를 했죠. 제의 요구를 했는데 걔가 재의결을 한 겁니다. 지방의회가 대접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얘가 거기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그러면 소속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네요. 제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감독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감독기관의 행정통제, 사법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이쪽의 행정통제는 소속기관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행정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 사법통제는 행정통제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사법통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봅시다. 먼저 의결이 되었는데 조례안이 그에 대해서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소속기관이 제의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의 요구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두 번째, 소속기관이 제의 요구는 했는데 재의결이 돼서 왔단 말이야. 거기다가 얘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소송을 안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 지시와 제소 지시가 바로 감독기관의 행정적 통제입니다. 행정통제. 그 다음 감독기관의 사법적 통제 마지막 단계 가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행정적 통제를 했는데 제의 요구를 지시를 했는데도 근데도 소속기관이 끝내 제의 요구를 안 하면 현재는 의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감독기관이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0조 7항이죠. 그리고 만약에 재의결이 돼서 왔어요. 제의 요구했고 재의결이 돼서 왔는데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안 해. 그래서 제소 지시를 했거든. 제소 지시를 했는데도 끝내 또 소송을 제기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감독청이 직접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정리하면 소속기관은 행정통제로서 제의요구, 사법통제로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감독기관은 행정통제로서 제의요구 지시, 제소 지시. 사법통제로서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을 물었냐면 소속기관으로서 구청장의 통제 방법을 물었으니까
행정통제로서 제의요구하고 사법통제로서 재의견 무효소송을 제시해주면 끝.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의회가 주거용 주택 내부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에 의결을 한 경우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시장이 동 조례안의 위법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구청장이 조례안을 통제하는 똑같네요. 그렇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소속 기관의 행정통제, 사법통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2요구 지시와 조례안 재의견 무효소송을 제시해주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든 두 번째 문제든 그 조례안 재의견 무효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누군지 보세요. 원고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 다음 피고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싸움입니다. 관악구청장과 관악의회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라는 걸 먼저 조심하시고 행정기관이라는 거 의결기관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헌법 40조에 따르면 국회 한 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지자체 소속 기관이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다툼이어서 이게 이제 바로 한정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소송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행정계획을 발표한 경우에 체육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죠. 진흥공단이 국가 예산의 낭비 및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단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제24조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앞에서 원고 적격할 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바로 뭐냐?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단체입니다. 단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런 걸 우리가 단체 소송이라고 하죠. 원래 의미의 단체 소송, 즉 진정단체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기적 단체 소송과 이타적 단체 소송이 있습니다. 이기적 단체 소송은 그 단체의 구성원, 즉 성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고, 이타적 단체 소송은 일반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성원 이익을 보호하든 일반 공익을 보호하든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은 분명히 아니지요. 따라서 이것은 민중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은 항고소송이 되는 것이고 실질은 민중소송이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우리가 민중소송적 항고소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르게 되면 객관소송 법정주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민중소송은 반드시 개별법상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중소송, 즉 진정단체 소송의 측면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부진정단체 소송의 측면에서 소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부진정단체 소송은 일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친구의 법률상 보호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것은 재산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우선은 인정이 됩니다. 우선은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고 원고 적격만 인정이 되면 되는 거겠죠. 이랬을 때 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보호규범을 확대시켰을 때 근거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이고 관계법규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 거고 이 국민체육진흥법 내에는 뭐가 포함돼요? 이 안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명시적으로 공단의 이익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88 서울 올림픽 시설이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8 동그라미 88X 나눠가지고 88 동그라미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근거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요. 88X라고 하게 되면 부진정 단체 소송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렇게 장관 이름이 길죠? 지워야죠.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한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내어준 경우에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 자주 출입하는 임산물 채취업자 및 환경단체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여기서 이제 기간 소송 문제는 환경단체 쪽이겠네요. 방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환경단체. 마찬가지로 먼저는 진정단체 소송 측면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이타적이죠. 이타적. 예, 환경단체니까 환경소송을 제기할 때고, 예, 그것은 당연히 일반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타적 단체소송일 겁니다. 역시 법정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법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전원개발촉진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없고요. 그 다음, 만약 부진정단체 소송의 측면을 넘어가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진정단체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뭘 봐야 되냐? 만약 이게 우리가 양질물인 대연입 얘기한 것처럼 인민소송의 문제로 여기는 임산물 채취업자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부진정단체 소송 접근을 하게 되면 뭐 대상적 내에 거주하면 되고 밖에 거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일반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다라면 얘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되긴 할 텐데,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영향평가법이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환경단체는 부진정단체 소송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뭐 미세먼지를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법률에 따라 위임받은 사설묘지 설치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다시 군수에게 사무집행을 위임하였고 군의회가 사설묘지 설치 허가 시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을 하자 군수가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요구를 하였으나 원안대로 재결된 경우 도지사와 군수가 동조례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연이어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시 16년이고 앞에 게 행시 14년,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4, 15, 16에서 사시와 행시를 넘나들며 3번이 연이어 출제가 된 상태다.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는 16년이기 때문에 조금 발전했습니다. 뭘 발전했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요, 그냥 검토해봐라 라고 하지 않고 재의결 상태를 깔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 기관의 통제 방법을 논하라. 국한시키지 않고 감독기관도 함께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죠. 6개. 6개에서 제2요구 및 재의결이 된 상태를 깔면 소속 기관은 뭐밖에 안 남죠? 조례안 재의결 무효하기소 한 개밖에 안 남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뭐가 남게 되죠? 얘는 제2요구 지시 및 의결 무효하기 소송은 틀리고 제소 지시 및 재의결 무효하기 소송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재의결이 됐다. 앞에 문제들은 의결 상태고 이거는 재의결 상태이기 때문에 소속기관도 둘 중에 하나 버리고 한 개 남는 거고요. 감독기관도 4개 중에 2개 버리고 2개 남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취소 심판으로 가도록 합니다. 취소 심판 첫 번째, 관할행정청이 2015년 1월 22일 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2015년 5월 7일 이에 불복하여 행심위에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하였다면 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는가? 단 그 다음날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1월 22일입니다. 다음날 알았다면 1월 23일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90일을 잡게 되면은 2월 23, 3월 23, 4월 23, 그래서 5월 7일 현재는 90일이 지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 취소 심판은 허용이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여기서 지금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해?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이거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행정심판법 27조 5항과 6항에 보게 되면은 5항은 오고지의 효과, 6항은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게 5항. 그 다음 6항은 청구기한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청구기한으로서 3항을 적용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서 불고지한 경우에는 있음날의 180일 안에만 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있음날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있음날이 언제인지를 찾아야지 그때부터 180일 안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음날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있음날은 효력 발생일이잖아. 효력은 언제 발생해? 송달에서 도달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송달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송달일도 안 나와 있죠. 있음날도 안 나와 있고 송달일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일은 언제와 같은 때예요? 송달일은 처분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바로 안날이 송달일입니다. 안날이 송달이다. 그렇겠죠? 예. 송달이 되면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그날이 있음날입니다. 송달이 된 날이 있음날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제3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을 상대방한테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송달일이 바로 안날입니다. 제3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달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날과 있음날이 같은 날이 되어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있음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있음날이야. 있음날을 알려면 송달일을 알아야 돼. 근데 제시된 건 뭐밖에 없어? 안날밖에 없어. 근데 결국 뭐라고? 상대방이면 그 세 개가 다 같은 날이라고. 같은 날. 그래서 안날이 바로 1월 23일입니다. 그럼 그날이 송달된 날이고 그날이 있음날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180일 안에 가면 되는 거죠. 2월 23, 3월 23, 4월 23, 5월 23 안에 막혀버렸죠. 5월 23. 180일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 안쪽으로 막히니까 이거는 심판 청구 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취소 심판의 재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은 뭘 말해요? 가구제 수단을 말하는 거죠. 가구제. 행정소송법에는 가구제가 집행정지밖에 없지만 행정심판법에는 2010년도 1월 25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임시처분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즉 가처분이 둘 다 있습니다. 잠정적 권리구제선 가구제수단은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와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수단으로서의 가처분,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처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개의 요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요건을 비교해보면, 집행정지는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신청의 이익이죠. 그 다음에 가처분, 임시처분은 적당중급 공복입니다. 적당중급 공복입니다. 본대 회급 복명은, 본대는 긴급하게 막사로 돌아가라 라고 복명 복창을 시킴으로써 행군이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본대 회급 복명이고, 적당 중급 공복은 적당히 중급 정도로만 밥을 먹었더니 배가 좀 공복 고파가지고 임시적으로 좀 빵을 좀 먹는 겁니다. 적당 중급 공복입니다. 본대 회급 복명,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개소, 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게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수로서 집행정지고요. 그 다음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가처분이 가능하겠죠. 적당 중급 공복입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처분 또는 부작위에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한 상당한 의심, 중대한 불이익, 급박한 위험,
공고물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거를 논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은 조직임에도 관할행정청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한 경우 회사가 노동조합이 무자격 조합임을 이유로 신고 수리에 대해 제기하는 취소 심판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청구 요건을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테마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신고 수리 나왔습니다. 자기 한편도 신고인가 수리를 위한 신고인가 보시면 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3항 및 2조 4, 5에 따르게 되면 신고 요건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 내용적 심사를 요하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의 요소 수리, 즉 처분이 맞다. 대상적격 인정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조 설립 신고를 한쪽은 없습니다. 그냥 갑이라고 봅시다. 노동조합 갑 이렇게 볼게요. 갑이라고 봤을 때 지금 사용자는 이제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데 사용자는 수리 처분의 제3자입니다. 제3자 심판이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고요.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 청구인 적격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 먼저 법률상 이게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입법 과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단계에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나 적법정당 보장서를 취하시게 되면 2단계 없습니다. 1단계에서 법률상 보호이익서를 취했을 때에만 2단계에서 입법과오 여부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갖고 1단계에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정당 보장서를 검토하시고 원고 적격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무슨 말이에요? 권리구제와 심판보장 사이에 조화 균형을 달성하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타당하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입법 비과오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 처리를 하시면 결국은 법률상 보호이익이죠. 그런데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노동조합법, 노조법 제2조 4호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제3자인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면은 법률상 보호익이 인정되고요. 사익보호성 인정되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회사의 청구인 적격이 부정될 겁니다. 근데 노조법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로부터 주된 부분에 대한 경비를 원조받지 말라는 것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가 없고 이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는 결국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자 있는 거부 처분이 된 행정심판의 권리구제 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당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제외한다. 왜 이런 단서가 붙었다?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가구제 수단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본체 심판만 논의해 보시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에는 우선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음행심판이 있죠. 여기서 행정심판법 5조 1호 취소심판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2호 무효동항심판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3호 음행심판의 대상은 부작위와 거부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1, 2호에 있었던 처분을 행정심판법 2조 1호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 안에 거부처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거부처분은 취소심판, 무효심판, 음행심판 전부 우선 대상 적격은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나 무효 확인 재결이 나오게 되면 거부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들어갈 뿐, 즉 신청만 있는 상태로 들어갈 뿐, 그 자체로서는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이 거부처분의 취소 심판과 무효 심판의 협의의 심판 이익을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의무 이행 심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거기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재처분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 무효 재결이 나왔을 때 과연 재처분을 행정청이 해야 할 것인가? 이거죠.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제처분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제처분 의무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 버리면 협의 심판이 금결로 각하죠. 다만 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취소 심판, 무효하기 심판에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제처분 의무 불이행 시에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50조 1항은 49조 2항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인정시키는 건 49조 1항의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은 없다. 이거죠. 음행심판은요, 49조 2항에 제처분 의무가 있고,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 강제수단으로 직접방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행정심판법이 2017년도 4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이제 10월 달에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처분 의무 규정이 취소심판, 무효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된 강제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